가만히 누워 천장을 보고 있자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건 불쾌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 나도 한때는 열정이란 것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사람은 있다 라는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의욕도 의지도 없는 상태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사실 이유랄 것도 없다. 뭐랄까, 그저 모든 일에 지친 것이다. 평범한 샐러리맨.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출퇴근에 지쳤고, 사람에 찌이는데 지쳤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것도 지쳤다. 이제 와선 일에 보람을 느낀다거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관심 없는 말들을 흥미롭다는 듯 듣고 있거나 뻔하디 뻔한 입에 발린 말들로 서로를 치켜 세워주는 것 또한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다. 뒤돌아서면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가식적인 짓들을 지겨울이 많지 참 오랫동안 해왔다. 친구들 역시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가는 것이 느껴지고 있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우니 결국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사라져만 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재미는 떨어지고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가면서 그저 시냇물에 떨어진 낙엽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았다. 열정적으로 살던 예전의 내 모습들이 우습게 느껴질 만큼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더덥게 느껴졌다. 예전엔 요리하는 게 취미였기 때문에 늘 요리책과 요리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며 맛있는 걸 만들었었다. 또 예쁘게 플레이팅까지 해서 손님들에게 대접하곤 했었는데 요샌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대충 때우고 있다. 맛있게 먹고 대접하는 즐거움으로 삼았다면 그저 지금은 죽지 않으려 대충 만든 음식 따위를 입안에 밀어넣는다. 이제 그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슬프진 않지만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고 슬프진 않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퇴근하고 나면 그냥 멍청하게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다. 차라리 이 집에 불이 나서 전부 다 불타버리면 어떨까? 차라리 이대로 잠이 들어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면 어떨까? 아니, 그걸로는 이 가슴 속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았다. 차를 몰아서 광기 넘치는 질주로 해볼까? 아니면 밖으로 나가 미친년처럼 소리 지르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때려 부셔버릴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이 공허감과 무력감을 다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 난 튕겨나오듯 몸을 일으켰다. 지금 당장 이곳을 뛰쳐나가서 전부 다 아작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의 이 감정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끝내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다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열정이 사라지니 내 가감한 결단력과 행동력마저 없어진 듯했다. 과격한 생각이 한 차례 퍼붓고 나자 다시금 제어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이 지독한 무력감은 사랑이란 감정조차 무디게 만든다. 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철장 너머로 보이는 그녀는 언제나처럼 멍한 얼굴로 침대에 기대 앉아 있을 뿐이었다. 보기만 해도 설레던 그녀지만 지금 내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한동안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끄집어내듯 말을 뱉어냈다. 이제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새삼스러운 것도 없었기에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예전엔 네 생각만 해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 너 좋은 옷 입혀주고 싶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레시피 연구해서 너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 먹이는 게 참 재미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귀찮아. 매일 네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이제 즐겁지 않고 안아주는 것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 이제 너는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녀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저 초점 없는 눈을 한 채 중얼중얼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숨이 나왔다. 이제 와서 풀어줄 수도 없고 열과 성을 다해 돌보고 싶지도 않았다. 강아지라면 차라리 파행이라도 시킬 텐데 그럴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렇게 넘치는 사랑이 이리도 금세 식어버릴 줄 알았다면 그래도 고생해가며 잡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후회된다고 해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적당히 타협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그냥 너 오늘부터 가축하자. 이제는 내가 너 사랑하고 예뻐할 기운이 없어. 내일 돼지 사료 같은 거라도 한 포대 사다 넣어줄 테니까 알아서 처먹어. 여전히 반응은 없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가축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뉴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으로 나오는 존재는 억울한 일 때문에 원한을 품게 된 약자인 경우가 많다는 걸 깨달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병사의 귀신, 자신의 성적을 비관하다 끝내 자살한 귀신은 수없이 많지만 재벌집 귀신 같은 거나 국회의원 귀신 얘기는 들어본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거기다 귀신 때문에 고생한 적 없었고 초등학생 때 왕따를 당하는 등 타인의 악의로 인한 고통을 겪은 경험은 있다 보니 아마 더욱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러한 제 가치관을 더 확고하게 만든 경험 중 하나입니다. 때는 3개월 전, 대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뉴욕시는
크게 맨하튼, 브루클린, 퀸스, 그리고 브롱스, 이렇게 총 4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보통 사람들은 뉴욕을 생각하면 당연히 맨하튼 지역이죠. 저는 맨하튼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맨하튼의 월세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맨하튼 지역이 아닌 퀸스라는 지역에서 친구와 집을 구해 살고 있었습니다. 퀸스라고는 해도 맨하튼에서 지하철로 한 정거장, 저희 학교까지는 지하철로 약 30-40분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통학하는 건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불편했던 점은 아마도 마지막 학기였다는 점이 크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듣던 수업 중 절반의 수업은 밤이 되어서야 끝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라곤 해도 저녁 9시쯤, 한국이라면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뉴욕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治安이 좋지 않으므로 조심스럽게 다녀야 했습니다. 물론 요즘 뉴욕의治安은 과거에 비하면 몰라볼 정도로 좋아졌던 말하고, 과거에 저도 친구들과 같이 밤에 놀러 다닌 적도 많았지만 진짜 문제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욕 지하철은 더럽고 냄새나기로 유명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스크린 도어도 없어 위험하고 시궁지가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노숙자들입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한국의 1호선 빌런들은 우습게 보일 만큼 노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노숙자도 있지만 지하철 의자에 한 줄 전체를 차지하고 누워서 자는 사람은 물론이고 노성방뇨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끼케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정도인 한국 노숙자들과는 달리 이곳의 노숙자들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고 지하철로 통학하며 이런 일들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그럼에도 정말로 무서웠던 일이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수업을 마치고 혼자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타는 지하철역과 내리는 역은 둘 다 출입구가 플랫폼 양 끝에 위치해 있는 형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지하철 맨 앞 열차 쪽 그리고 맨 뒤쪽 열차 쪽에 출입구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가까운 쪽의 출입구는 남행열차 기준으로 맨 뒷칸 열차 쪽에 위치해 있었지만 학교가 있는 역의 출입구는 맨 앞에 칸 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지하철 양쪽 끝으로 오고 가곤 해야 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전철 플랫폼에 내려가서 반대쪽 방향 맨 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플랫폼 반대편 끝에 어느 한 노숙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타 노숙자와 다를 바 없이 꾀죄죄한 옷차림에 면도는 하지 못한 듯 지저분하게 수염이 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숙자들은 먼저 눈을 마주치거나 다가가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평소대로 그 노숙자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시선을 다른 곳에 두면서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계속 시선을 한켠으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유학 중이던 한 여자가 노숙인에 의해서 선로에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경계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문득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노숙자들과는 달리 그 노숙자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노숙자들이랑 시선을 마주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날처럼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저런 노숙자와의 조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수업에 지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전 어쩔 수 없이 노숙자가 있던 플랫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점차 노숙자와의 거리는 가까워졌고 어느덧 그 노숙자와는 3m 정도 거리만을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는 저를 계속 쳐다보곤 있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의식 과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차가 오기까진 2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노숙자로부터 시선을 돌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에어팟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헌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득 신경이 쓰여 고개를 노숙자 쪽으로 돌리자 그 노숙자는 빠른 속도로 저를 향해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숙자가 저를 선로로 떨어뜨리려고 밀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순간 몇 달 전 살해당한 아시아 여자 이야기가 떠오르며 저도 이렇게 죽나 싶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부모님 생각과 오만 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노숙자는 저를 밀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안이 벙벙해 있자 그 노숙자는 마치 재미있는 것을 보았다는 듯 누런 이빨을 보이며 기분 나쁠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툭툭 건드리며 농담이었다는 듯 뭐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순간 맞장구를 쳐주면서 웃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억지로 웃음을 짜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는 마약이나 조현병 등으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차가 도착했고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남자가 저한테 뛰어들고서 1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영겁의 시간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일은 제가 여태까지 겪은 일들 중 손에 꼽힐 정도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도 위협이지만 정말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타인의 아기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실제로 겪고 나니 너무나도 오싹해졌습니다. 또 더욱 무서운 것은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귀신과는 달리 마약에 취해 있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환각을 보는 노숙자는 흔하디 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저주하는 귀신도 당연히 무섭지만 저에게는 이유도 없이 제게 달려드는 노숙자가 더 실질적인 위험이자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새삼 느끼지만 역시 귀신보다는 사람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자취방에 처음 내려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 건물은 3층으로 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취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 같았습니다. 2층과 3층은 긴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방이 3개씩 있었습니다. 1층은 주인집이었고요. 저는 2층의 맨 끝방에 자취했는데 넓은 창문도 있고 습기도 잘 차지 않는 쾌적한 방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점잖고 인상이 좋으신 40대 후반의 어느 평범한 아저씨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뭘 그렇게도 잘 먹으셨는지 얼굴이며 몸뚱이며 더 이상 살이 붙을 자리가 없을 만큼 뚱뚱했고 몸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한쪽 눈꺼풀은 항상 떨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불어 터질 듯한 두꺼운 입술로 침 분비물이 조금씩 흘러내렸고 엄청난 크기의 입술로 앞니를 다 가리지 못해 항상 입을 벌리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히스테리 환자처럼 말할 때마다 항상 짜증 섞인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또 돈에 굶주린 사람처럼 단 하루라도 방세가 밀린다면 아주 난리가 났었죠. 방세만 싸지 않았다면 벌써 다른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천하에 둘도 없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자취생들에게 고기도 구워주고 과일도 갖다주며 친족 하나 친자식처럼 잘해주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무서웠기 때문에 주인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자취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저는 잠시 눈을 붙이려 이불도 덮지 않은 채 들어온 옷차림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우중충해서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이 어두웠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도 들리고 있었고요. 누운 지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커다란 천둥 소리에 전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 바로 눈앞에 형광등을 장식한 둥근 반사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옆으로 돌리려고 힘을 줬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감각신경 외에는 모든 운동신경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가끔 겪는 일이었으니까. 굉장히 짜증은 났었지만 그대로 다시 잠이 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빛났습니다. 헌데 번개가 번쩍이는 것과 동시에 형광등 밑으로 검은색 얼굴 형상이 나타나서는 천둥 소리 같은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 무서웠습니다. 다시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번개가 번쩍임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제 얼굴에 다가오며 입을 쩍 벌리고는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헌데 검은 형상의 그 얼굴은 주인 아줌마를 닮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무서운 아줌마한테 가위를 눌렸다. 저는 식은땀에 온몸이 젖는 듯 했고 피가 거꾸로 도는 듯 했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눈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을 쳐댔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번개가 칠 것 같았습니다.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개가 쳤습니다. 그때 전 기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가 벽을 보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벽에 코를 대고는 차가운 시멘트 벽의 기운을 느끼며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때 멀리서 무당들이 굿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지며 제 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전 벽을 보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꽹가리와 징소리, 북소리로 뒤범벅된 그 소리가 바로 제 뒤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전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구슬하는 소리가 귀청을 찢는 듯 했습니다. 전 얼굴을 다시 벽 쪽으로 돌리고는 눈을 꼭 감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가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얼마 뒤 다시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전 천천히 숨을 고르고 눈을 떴습니다. 헌데 제가 방문을 머리맡에 두고 누워있더라고요. 이미 방 안은 어둠 속에 서서히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끽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더라고요. 제 머리맡에 있는 방문이 말이죠. 전 누운 상태로 눈을 치켜들어 올려다 봤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빛이 들어오며 어떤 검은 형상의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양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왼손에 쥔 물건에서는 뭔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본능적으로 그 형상이 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냥 딱 저 같았었거든요. 판사님, 웃기지 않습니까? 그 검은 형상은 잠시 저를 주시하더니 제 위로 눕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깨어난 겁니다. 오른손에 식칼과 왼손에 주인 아주머니 머리를 들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건 피고가 극형을 면하기 위해서 정신 이상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아주 파렴치한 진술입니다. 담당 검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피고에게 언성을 높였다. 피고는 피해자를 피해자 안방에서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사건 발생 시가 날씨는 조금 흐렸지만 피고의 말처럼 번개가 치진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을 처음 발견했던 피해자의 남편 말로는 자신이 안방에 들어왔을 때 형광등이 망가져 깜빡이고 있었고 피해자는 머리가 없어진 채 방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의 집에 갈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아마 피해자는 형광등을 교체하려 피고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고의 변호사가 검사의 말을 가로막았다. 피고는 자신의 진술처럼 심각한 한정과 환각을 겪고 있습니다. 대낮에 굿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가소로운 듯 피고를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다. 정상적이지 않다고요? 살해 시간대 농악패들이 거리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입을 굳게 다물더니
피고에게 물었다. 피고, 피고의 살인 증거는 너무나도 많고 명백합니다. 피고의 살인 행위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와 본 판사가 피고의 이 기이한 얘기를 믿을 거라 생각합니까? 피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대답했다. 정말입니다, 판사님. 제가 9살 때 엄마한테 가위 눌린 적도 있거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내 약혼자가 우리 언니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쌍둥이는 아니야. 언니랑 나랑은 1년 반 차이 나거든. 외모는 꽤 닮은 편이야. 언니가 나보다 외모가 더 뛰어나긴 하지만 나보다 더 마르고 나보다 피부도 더 좋고 가슴도 나보다 더 커. 그런 거 있잖아. 형제 자매 중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타고나는 혜택 같은 거. 그래서 언니가 너무 미웠어. 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언니는 항상 행복하고 운이 따르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그런 존재거든. 하지만 그래서 언니가 더 싫어. 난 언니의 반도 따라가지 못할 거야. 똑같은 성적은 물론이고 언니가 입는 옷은 나한테 맞지도 않아. 그러다 어느 날이었을 거야. 언젠가 언니가 자기들이 노는 무리에 날 끼워주려고 했거든? 근데 그거 그냥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였어. 그래서 언니가 더욱더 미워졌지. 뭐 앞에 얘기해서 다들 눈치챘겠지만 난 열등감이 좀 심한 편이야. 얘들아, 있잖아. 에런은 내 생애 처음으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였어. 누가 봐도 내 남자였지. 에런은 대학 진학 때부터 타 지역으로 옮기면서 만나게 됐어. 부모님께는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어차피 부모님도 관심 없으셨을 테니까. 부모님은 항상 예쁜 딸만 타령해 댔어. 에이미, 에이미, 에이미 어쩌고 저쩌고. 에이미 외엔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심지어 내가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그랬다니까. 진짜 짜증나. 에런은 귀엽고 똑똑하고 섹시하고 날 매일 웃게 해주고 또 밤마다 날 행복하게 만들어줘. 그러던 어느 밤이었을 거야. 길고 황홀했었던 그날 밤, 난 에런에게 결혼하자고 고백했어. 무척이나 떨렸지. 그리고 에런은 대답했어. 예스라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줬어. 난 마침내 해낸 듯한 기분이 들었어. 하늘을 날 듯 무척이나 기뻤지. 드디어 에이미의 그늘에서 벗어난 거야. 이제 난 에이미의 여동생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되찾은 거지. 그런데 에런이 우리 가족을 보러 가자며 깜짝 비행기 티켓을 준비한 걸 봤을 때 기분이 영 좋지 않았어.
하지만 에런은 과거를 털어버릴 기회라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며 날 다독였어. 에런의 말도 일리는 있었지만 그래도 난 가고 싶지 않았어. 어쩌면 좋지? 에런은 언니를 보자마자 바로 첫눈에 반해버렸나 봐. 아니, 언니를 보자마자 헉 하는 소리를 내더니 곧장 안 그런 척 하는 거야. 나랑 우리 부모님이 옆에서 그걸 못 본 줄 아나 봐. 그리고 에런은 저녁 식사 내내 언니를 훔쳐봤어.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만 다 보이더라. 심지어 아빠가 앉혀놓고 인생의 목표라든가 학력 같은 걸 물어보는데도 에런은 언니만 보는 거 있지? 또 심지어 그날 밤 같은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여기저기 찌르고 만져댔더니 내 손길을 거부하고는 몸을 돌려버리더라. 그리고 그날 밤 에런이 우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 못난 여동생이 아니라 예쁜 언니랑 만나고 싶어서 후회하는 거겠지. 너무 화나.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언니의 얼굴 피부를 뜯어낸 지 이미 오래전인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어? 너 지금 놀란 거야? 과민 반응하지 마. 아직 살아있으니까. 에런, 그냥 날 봐주면 안 돼? 얘들아, 다들 어떻게 생각해? 유리로 된 창문을 통해 한움큼 빛이 쏟아진다. 온몸에 내리쬐는 빛을 이 한 몸에 만끽하고 싶다.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 귀를 기울인다. 김간호사.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독특하다. 뒤꿈치에 힘이 들어가는 일반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김간호사의 발자국 소리는 앞꿈치에 힘을 주어 걷는다. 그렇기에 소리가 다르다. 한진우 씨?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웃는다. 목소리에 생기가 넘친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늘 가슴이 뛴다. 난 그녀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 빌어먹을 짝사랑밖에 되지 않는 어느 순박한 환자의 가슴 저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말이다. 아침 드셔야죠. 그녀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를 대할 땐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존칭을 잊지 않은 채 조심스레 나를 대한다. 그녀의 하얗고 얇은 팔목 사이에서 핏줄이 꿈틀거린다. 알 수 없는 약을 링겔줄에 꽂아 넣기 위해 힘을 주는 그녀의 모습. 바라본다. 나를 버린 신이 나에게 준 유일한 선물. 그건 그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었다. 하지만 난 움직일 수 없다. 언제나 이 소독 냄새가 나는 하얀 침대에 부동 자세로 누워 있어야만 했다. 신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난 사고로 인해 부모도 잃었다. 그리고 몸의 감각도
덤으로 잃었다. 살아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두 눈, 이것뿐이다. 그럼 쉬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허기진 배가 이상한 약물로 인해서 배고픔을 잊게 해준다. 그리고 나는 숙면을 취한다. 꿈속에서만큼은 난 자유롭기 때문이다. 뚜벅, 뚜벅.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내가 있는 이 병실을 향한 묵직한 발자국 소리. 무게감이 실려있다. 그리고 불규칙하다. 한 발자국 소리는 약하지만 다른 한 발자국의 소리는 강했다. 그리고는 서서히 내가 있는 병실 쪽으로 선명히 들려온다. 그렇게 문을 연다. 간병인이다. 40대 중반의 간병인. 그녀는 뚱뚱했다. 또 심술스러웠다. 그런 그녀는 날 짐승처럼 대한다. 아무도 없는 병실 안에 들어서면 언제나 욕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내 몸 이곳저곳에 반창고로 붙이고는 날 꼬집는다. 내 피부가 민감했기 때문이다. 행여나 시퍼런 멍이라도 들면 안 되니까 그녀는 세심히 배려했다. 어제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폈어. 시발. 야, 넌 뭐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냐? 그런 걸 나에게 물어보면 어쩌자는 거지? 난 당신을 향해서 한마디조차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면서 그런 질문을 하면 난 어떠한 행동을 당신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가? 그건 우리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지. 모든 잘못은 아랫도리에 있는 것이 문제야. 야, 너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지? 그녀는 나의 옷들을 모두 벗겨낸다. 그리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대충 몸을 씻겨준다. 비누칠한 타올을 방금 떠온 세숫대야에 씻어내고는 다시 그 물을 가지고 내 얼굴을 닦아준다. 그리고 다시 닦고 때가 둥둥 떠다니는 물속에 내 칫솔을 담근 뒤 치약을 묻혀가며 대충 이빨을 닦아준다. 긴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다. 그녀가 걸어온다. 어머, 오셨어요? 나의 간병인은 긴 간호사를 향해 조금 전 뾰족스러운 얼굴을 감춘 채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는 웃는다. 천사와 같은 밝은 미소로. 하지만 창피하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내 알몸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물론 그녀는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채 체온계를 내 겨드랑이에 꽂는다. 그리고 다시 병실 밖을 나선다. 이 새끼? 눈이 왜 병실 밖을 향하는 거지? 간병인은 날 바라본다. 그리고 묻는다. 하지만 답을 할 수 없다. 부끄러운 이유도 있었지만 그녀를 향해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게끔 입의 근육들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간병인은 서랍을 뒤지더니 기후비계를 꺼내든다. 그리고는 그것을 손에 쥐고 서서히 다가온다. 귀후비계를 귀에 넣는다. 그리고 휘젓는다. 고통스럽다. 하지만 비명소리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오후 2시다. 햇빛을 보면 시간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의 감성은 무한대했다. 그렇기에 내가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종소리가 울렸다. 정확히 숫자 이쪽에 초점이 멈춘 작은 바늘과 큰 바늘. 나를 괴롭히다 지쳐 잠이 든 간병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병실 밖으로 나간다. 이제 나 혼자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혼자만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타다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 아이였다. 옆 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아들이다. 자신의 어머니도 나와 같은 식물 인간이라는 걸 알면서 이 녀석은 날 괴롭힌다.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냥 나에게 다가와서 한가득 욕설을 뿜어낸 뒤 온갖 고문을 가한다. 솜털 같은 것으로 발바닥을 간지럽히고 겨드랑이를 간지럽힌다. 또 아이는 날 외계인으로 착각하나 보다. 하긴 며칠 전 간병인이 보여준 내 몰골을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살만도 하다. 제대로 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해 내 몰골은 뼈만 앙상했다. 몰골이 이 정도면 몸을 어떠하겠는가? 안 봐도 훤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에게마저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 외계 생명체, 넌 죽어야 돼.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는 후춧가루를 내 코 속에 넣는다. 기침이 새어나온다. 하지만 코의 감각은 분명 살아있는데 기침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눈물이 흐른다. 매운 냄새를 견디지 못하는 고통의 눈물이 내 볼을 타고 흐른다. 아이는 손거울을 가져와서는 얼굴에 비춘다. 뼈와 가죽만 남은 내 얼굴.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맑은 샘물이 흐른다. 고통스러운데 얼굴의 근육은 작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눈물만 흘려댄다. 야, 나 갈게. 내일 보자. 아이는 낄낄 웃어대며 병실 밖으로 나간다. 안도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없을 테니 말이다. 터벅, 터벅. 늦은 밤, 무게감에 실린 발자국 소리가 귀전 너머로 들린다. 누군가 내가 있는 병실을 향하고 있다.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은 의사 선생님의 발걸음 소리였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언제나 침착했고 정확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왜 이 시간에 내가 있는 곳으로 오는 건가?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게 들린다.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내가 있는 병실에 들린 뒤 간단한 진찰만 하고 나간다. 그런 그가 새벽 3시라는 시간에 나를 찾고 있다. 어떤가요? 헌데 의사의 옆으로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는 두 발로 걸어서 이곳에 온 게 아니기 때문이다. 주치의 옆에 있는 그는 다리가 없었다. 휠체어를 이용해서 내가 있는 곳을 향했다.
그런 그는 왜 나에게 온 것인가? 근육이 이미 마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봐야겠죠. 뭐 있으나 마나한 생명인데 두 다리쯤 없어도 큰 무리는 없을 테니까요. 무슨 소리지? 근육? 그리고 두 다리? 선생님, 시도라도 좀 해주세요. 전 걷고 싶습니다. 시도는 해보죠. 만약 다시 두 발로 걷게 된다면 당신은 자유롭고 저는 학계에서 인정을 얻게 될 테니까요. 짧은 그들만의 대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세 달 뒤. 다리를 잘라야 하다니요. 지금 진우군이 식물인간이 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서서히 다리에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진우군은 한 달 뒤 온몸이 썩은 문드러진 채 사망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할머니의 대화가 이어졌다.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이제 남은 가족이라고는 나 혼자뿐인데 할머니에게 나의 죽음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서류와 같았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없는 할머니는 의사의 말에 동의해야만 했다. 한 달이 지난 뒤 내 두 다리는 잘려나갔다. 내 다리는 알 수 없는 남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의 두 다리를 가져간 남자는 수술 뒤 부작용으로 인해 죽었다고 했다. 물론 암암리에 이루어진 수술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달 뒤. 언제나 그 시간이 되면 그녀는 찾아온다. 그리고 날 괴롭힌다. 간병인, 뚱땡이 아줌마. 오늘은 남편이 술을 먹고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내 코 속에 있는 코털들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있다. 그것도 부족한지 온몸에 난 털들을 하나씩 뽑아낸다. 이제 좀 속이 후련해졌네. 야, 내가 밉지? 나도 네가 미워. 그리고 네가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지만 니네 할머니 오늘 죽었단다.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일주일 전만 해도 멀쩡하셨던 할머니가?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따뜻한 세상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건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내 몸뚱아리를 시원하게 주물러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건가? 이제 내 눈물을 보며 같이 울어주는 사람은 없는 건가? 이제 살아있는 시간 동안 가장 고마웠던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없는 건가?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이 새끼 우네. 내 말이 들리나?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줄게. 어제 너희 집에 강노라는 녀석이 침입했대. 그래서 현금이랑 여러 가지 금품들을 훔치다가 너네 할머니가 그걸 막으려다 그 도둑한테 봉변을 당했대. 근데 걱정 마. 너한테 나오는 보험금 때문에 네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난 너를 찾을 테니까 말이야. 그녀는 또다시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다. 슬픔만 지독하게 아픈 슬픔만이 느껴질 뿐이다. 옆에 환자실에서 아이가 찾아왔다. 여느 때와 똑같이 나를 괴롭힌다.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고통스럽진 않는다. 할머니의 웃는 모습, 그 따뜻한 목소리만이 생각난다. 차라리 날 죽여줬으면 좋겠다. 또 가. 김간호사다. 그녀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며 나를 쳐다본다. 우는 내 모습을 바라본다. 그런 내 모습에 그녀는 내 손을 꼭 잡는다. 그리고 울지 말고 힘내라고 말한다. 다행이다. 그래도 나를 위한 사람이 아직 세상에 한 명은 남았다. 비록 그녀는 내년에 결혼한다 하지만 그녀가 내 곁에 있는 이상 나에게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그녀가 내 곁을 떠난 뒤 그때 다시 죽음을 생각하자. 힘을 내야겠다. 힘을 내보자. 달빛이 비춰진다. 오늘따라 유난히 하얗게 비춰진다. 싸늘한 달 기운이 온몸을 장악한다. 난 눈을 감는다. 터벅. 늦은 시각 난 눈을 뜬다. 내 다리를 앗아간 의사의 발자국 소리. 대체 이 늦은 시간 또 왜 찾아온 걸까? 이제 보호자도 없고 사인은 심장마비쯤으로 하고. 어디 보자. 내 다리를 앗아간 의사는 침대 옆에 걸려있는 찻대를 훑어본다. 심장하고 콩팥, 안구, 간. 쓸만한 게 많네. 이 정도면 충분해. 몇 마디 중얼거린 뒤 병실 밖을 나선다. 그의 말을 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비싼 값에 팔려는 수작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난 죽는 건가? 아직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죽어야 되는 건가? 이봐, 신. 정말 신이라는 당신 있어? 있다면 대답 좀 해봐. 난 당신 있다고 믿을게. 아니, 당신이 꼭 있어야 돼. 그래야만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내 소원은 날 움직이게 해줘. 아니, 하루만이라도 날 움직이게 해줘. 만약 이 소원을 당신이 들어준다면 난 당신에게 무엇이든 바칠게. 당신은 간절한 이들의 소원은 들어준다고 했잖아. 지금 난 간절해. 제발 부탁이야. 신, 내 부탁을 들어줘. 제발. 재밌는 녀석이군. 그래, 난 존재한다. 뭐야? 지금 내가 잘못 듣는 건 아니겠지? 정말 신이야?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맞아? 대답해줘. 그래, 난 네 녀석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대신 넌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지? 당신이 악마라면 내 영혼을 바칠게. 당신이 신이라면 난 당신의 종이 돼줄게. 아니, 그런 거 말고 더 재밌는 거, 그걸 원하는데. 더 재밌는 거?
그게 뭐지? 알려줘. 그렇다면 그걸 당신에게 줄 테니까. 글쎄. 그럼 당신이 알 때까지만이라도 날 움직이게 해줘.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난 당신에게 모든 걸 바칠 테니까 말이야. 좋다. 살아있는 시간 동안 생각해보마. 일어나거라. 그의 말이 끝나자 힘이 생겼다. 3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근육의 감각들이 온몸에 느껴진다. 일어나보자. 생각했던 것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잃었던 두 다리로 되찾았다. 빛이 비춰진다. 아침을 알리는 빛이 비춰진다. 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를 찾자. 그리고 그녀에게 사랑했었다고 말하자. 내가 숨쉬는 시간 동안,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사랑하겠노라 말하자. 난 병실 밖으로 걸어갔다. 야, 김간호사. 너 정말 변태야? 어머, 왜? 그녀가 보인다. 자신의 동료와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는 그녀가 보인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하자. 사랑했었던 마음을 말하고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자. 1032호 한진우 환자에 대해서 난 다 알고 있어. 어머, 박간호사 무슨 소리야. 너 매일 그 남자 훔쳐보잖아. 무슨 소리야. 그녀들의 대화 소리가 들린다. 잠시 사랑 고백을 미루자. 아무도 없는 곳, 그녀와 나만 있는 곳, 그 시간 속에서 고백하자. 그래야 거절당해도 덜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냥 대화만 잠깐 듣자. 너 간병인이 매일 한진우 환자 괴롭히는 거 밖에서 몰래 보면서 웃었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옆방 꼬마한테 용돈까지 줘가면서 괴롭혀달라고 부탁했잖아.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우연히 봤어. 우연히? 그럼 당연하지. 앙상하게 뼈만 남은 괴물 같은 녀석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이해한다.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인간이란 이런 거야. 양면성을 가지거든.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이봐, 나에게 뭘 원하는지 생각했어? 글쎄. 그럼 이건 어때? 내가 살아있는 시간만큼 당신한테 재밌는 걸 보여줄게. 난 병원 창고 쪽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그 속에 먼지가 쌓여있는 비닐 덮개를 벗긴다. 그곳엔 시퍼렇게 날이 선 메스가 여러 개 놓여있다. 난 미소 지었다. 무섭도록 차가운 메스를 한 손에 엉켜쥐며 미소 지었다. 내가 살아있는 시간만큼 양면성을 가진 것들을 죽여줄게. 당신은 바라만 봐. 바라보는 것만큼 재밌는 것도 없잖아. 곧 간병인이 올 시간이야. 난 병실에 가서 누워있을게. 당신은 지켜만 봐. 메스가 들려진 손에 힘을 주었다. 차가운 기운이 손마디마다 이어지는 것이 느껴진다. 웃는다. 간병인이 공포에 떨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며
속에 죽어가는, 또 장난이 심했던 아이의 눈알이 빠져버리는 상상 속에 웃는다.